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사실은 오늘 11월 달이 조금 절어서는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운 달입니다. 이게 11월 14일이었습니다. 1984년 11월 14일. 그때 그다음 이듬해 2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정치 전면 해검, 언론 자유 뭐 이런 민주주의 기본 조건을 요구하면서 이제 네. 서울 시내 몇 개 대학 학생들이 같이 민정당사 정권 농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같이 했던 분이 이제 송영길 대표, 연세대 총학생회장, 김영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은 그래요? 학번들이었는데 네. 저희들로서는 저희 세대는 특히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이 왜냐하면 그 어쨌든 80년 민주화의 봄을 짓밟았고 네. 국민들을 살상했고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고 하는 이런 것들 그 세대 우리 아마 대학 시절 전체가 81년에 입학해서 84년에 졸업 못하고 제가 88년에 이제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 당선된 뒤에 사면 복권됐습니다만 우리 시절에 대부분 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같이 있었던 시절인데 네. 매일 싸웠죠. 캠퍼스에 싸우고 데모하고 감옥 가 있고 고문당하고 그랬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때 시민 학생들이 다 그렇게 했고요. 또 그런 국민적 여망을 끝내 외면하지 못하고 단임으로 이제 끝냈고 또 여러 가지 뭐 조치들도 취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쨌거나 다시 역사적 사실들이 다시 다 소환됐는데 우리가 되짚어야 될 점은 고 전두환 대통령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는 모두 단죄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잊고 있지만 김영삼 정부 때 12.12 5.18 쿠데타에 대해서 내란으로 해서 처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처벌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면이 언제 되냐면 이게 참 우리 정치권에서 눈여겨볼 대목인데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네.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은 그들이 사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제 우리가 먼저 사면을 선제적으로 그때 정책의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김영삼 현 대통령의 사면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사면을 했죠. 그래서 묻어졌는데 그 뒤로 이제 그 마지막 그 수사에서 뭐 안 드러났지만 발포 책임자가 누구냐, 발포를 지시했던 책임자가 누구냐 문제, 또 그 뒤에 불거졌던 사자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 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남아 있죠. 민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전신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 정치사의 복잡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전노를 이제 처단하시던 대통령이었죠. 이 신한국당, 민자당부터 저희들이 이제 저희 당의 전신으로 봅니다. 민자당부터 그렇죠. 신한국당이죠. 왜냐하면 두 분을 이 신한국당 정부가 사법적으로 처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그것도 중요한 기록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당의 전신이다 이렇게는 저희들 누구도 받아들이지 네. 않고 있고요. 네. 즉 왜냐하면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여소야대 때문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3당 합당을 결심하고 했는데 당시에 다수당은 DJYS 두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이었고 DJ는 참 배제됐죠. 민주정의 당이 다수당이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것은 JP랑 또 해서 공화당이랑 같이 해서 사실상 힘을 합치게 되면 집권한 것이거든요. 나머지 DJP 연합을 했죠. 합당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정치의 어떤 복잡한 이면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 김영삼 정부 시절 신한국당 시절 그 5.18 12.12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단죄를 했고 그 단죄를 바탕으로 또 광주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기억, 역사적 명예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뉴스의 관심인데 네. 저희가 볼 때 저희 당의 그 선대위 체제는 기본적으로 후보가 중심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3김 이야기만 나오는 바람에 덜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준석 대표가 네. 우리 당의 아주 뚜렷한 당 대표이자 또 윤석열 이준석이 투톱이다. 그렇죠. 투톱입니다. 투톱이고 여기에 이제 왜 저희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또 김병준 위원장 또 김한길 하냐 그러면은 이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대단한 그 정책적 기획통이었고 정책의 그 틀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호남의 거두인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손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복지 시스템, 근보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그다음에 김병준 위원장 역시도
노무현 정부의 가장 위대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 기본을 만드신 분이고 DJ 당시에 DJP를 하면서 지금 저 김한길 위원장 역시 초기에 우리 국가위기에서 건져내면서 어떤 새로운 국가적 토대를 만들었던 그 시절의 경험을 우리는 중시하기 때문에 그 세 분으로 가지고서 국민 통합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뚜렷하게 지금 우리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이준석 당대표라는 젊은 당 지도자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상식과 정의의 회복 도체 회복을 가지는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좀 일이죠.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DJP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가장 위대했던 짐이라 할까요. 가장 그 시기에 새로운 어떤 국가적인 틀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때 바로 그걸 도왔던 기한자들이 누군가 그 정책 위반자들이 누군가 그 두 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을 저희들이 함께 가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아마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시는 또 뚜렷한 그 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에 대해서 지금 구성이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하실 말씀인데 왜냐하면 오후에도 조금씩 말씀들이 또 달라지시고 네. 있고 찾아오면 만나겠다는 게 또 삼고 처리하고 해야죠. 책을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정치라는 게 또 생물이고 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뚜렷하게 생각하는 선이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고민은 사실은 우리 입당하는 시점도 그래서 처음에 고민했다고 하는데 서록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의석이 지금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갈라진 정치에서 이게 대통령이 누가 된들 이게 힘든 물론 여당이 된다면 의석이 많기 때문에 순탄하겠지만 그러나 이 실패한 국민 여론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쇄신하고 통합하고 화합하고 할 것인가 이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인물 그런 어떤 지략 정적을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김영준 세 사람 기대한 것 같습니다. 뭐 불가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뭔가를 지금 이 답보 상태 또 이 상태를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 보니까 역시 그런 세팅을 민주당이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타운홀 미국 선거에 자주 나오는 타운홀 미팅 방식 우리가 접근해야 될 우리가 소구해야 될 정책 어떤 정책에 말하자면 수혜를 받을 사람들을 네. 이제 다 불러 모아서 네.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면 같은 걸 연출했고 네. 또 이제 가볍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나마 예상되었던 수순이고요. 그래요? 예. 지금처럼 그렇게 선대위가 무거워서는 안 되겠죠. 안 될 텐데. 근데 요는 이제 지금 현재 답보 상태가 뭐 민주당이 얼마나 도와주려고 열심히 합니까 후보를. 후보 개인의 어떤 리더십 또 특검 문제 대장동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인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후보가 스스로 리더십을 좀 돌파해야겠죠. 예, 쌍특검 다 하자 그랬는데 저희들은 빨리빨리 대장동 빨리 하기 위해서 다른 것 다 하자 그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특검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냉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검을 시작하자는 입장이고 근데 자꾸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 이야기 하시는데 네. 이재명 후보도요 지난 대선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가지고서 오히려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내 삭제를 했지만 왜냐하면은 부산저축은행이 사태 때 부산저축은행을 변호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법무부인 부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그 법무부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일부의 사건이 이건 지금 대장동 팀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대출이 일부의 대장동에 이제 뗐다는 사실이 그 당시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윤석열 과장인가요 그 당시에 중수이익 과장이었습니다. 예, 그런 시절 이야기인데 이거 이렇게 건드리면은 오히려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더 큽니다. 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은 그런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이 지난 대선 시기에 소셜미디어 이렇게 올렸어요. 59억 원이 법무부인 부산 문재인 변호사의 그 펌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했던 변호사도 50억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건은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저축은행 건은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 좋을 거고요. 겁니다. 그 지금 윤희숙 전 의원 영입해가지고 이재명 저격팀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동안 정말로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정부와 여당 또 청와대의 현실론에 부닥쳐 가지고 좀 사고를 좀 약간 숙였습니다만 이게 뭐 무제한 뭐 성남시 개발 이익 그 민간 초과 이익 막 뿌려주듯이 이렇게 돈으로 막 선거하려고 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경제정책상으로 정책의 실패라는 책을 쓰고 임차인입니다라는 그걸로 정말 국민적 공감을 얻었던 그분이
이게 사실 꼭 이재명 후보를 저격한다기보다는 정책 선거를 좀 제대로 해보자. 우리 경제를 하는데 정말로 국민들에게 대야 될 게 무엇이냐. 기본소득을 50만 원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윤석